이 이야기는 내가 중2 여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름방학 바로 전이었습니다. 예년보다 무더워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 이상한 타이밍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보통은 연초에 오거나 새학기가 시작될 즈음에 전학생이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름방학 직전에 옮겨오다니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학을 온 남자의 B는 전형적인 양아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학생에게 흔한 질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이사 온 거야? 전에 학교에서는 무슨 부활동했었냐? 라는 흔해 빠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B와 모두 가까워지고 어느새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저는 부활동에 들어가 있어서 대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밤 10시 정도까지 친구들과 공원 같은 데서 이야기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B가 혼자서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서 뒤를 밟기로 합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전학 온 곳에 있는 여친을 만나러 가는 건가? 양아치잖아. 아마 폭주족 집회 가는 걸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뒤를 밟는데 점점 마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폭주족 모임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흥분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옆마을로 통하는 산길의 능선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야, 왠지 저거 쫓아가는 게 무서워진다? 라며 흥분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산길임에도 B의 자전거는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샌가 우리는 B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뭔 허벅짐이 저렇게 좋냐? 같은 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전날 밤에 이야기를 했더니 부활동 사람들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동이 끝난 후에 B를 찾아서 뒤를 밟아보자고 결정되었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원에 진을 치고 있었더니 같은 시간에 B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탐정이 된 기분으로 들키지 않게 가보자 라며 B의 뒤를 밟습니다. B는 여전히 옆마을로 가는 산길을 폭주했습니다. 우리들은 진짜 어디로 갈 작정인 거야, 저 녀석? 고향이 그리워서 그러는 건가? 같은 말을 하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부원 중 한 놈이 저 녀석 땡땡에서 왔지? 라며 전학 오기 전에 B가 있던 곳을 물었습니다. 저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이 길로는 B가 왔던 곳으로는 못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길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은 한층 더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라고 주고받으며 미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침 전날 우리가 B를 놓쳤던 근방에서 B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저러니 어젠 놓친 거지 라며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B가 자전거를 멈춘 곳은 낡은 폐가였습니다. 우리들은 싫어하냐? 하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만 부원 중 하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까지 따라와 보자 라고 하여 모두 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손전등을 비추이며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들은 B에게 들키지 않도록 휴대폰 불빛을 켜지 않고 B의 불빛을 쫓아갔습니다. 폐가 안은 외관에 비해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우리들은 몇이서 들어가도 무서운데 B는 홀로 여기에 왔다는 사실도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서 누구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말했습니다만 밖에 B의 자전거만 있잖아. 그런 건 아닐걸?
이라는 말을 듣고 납득했습니다. B는 폐가 안을 빙빙 걸어 돌아다니더니 어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그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방은 모든 벽에 흰 천을 붙이고 바닥에는 오각형별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의 의식이라도 하는 양 별 위로는 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만 필사적으로 참으며 방 안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B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문 같은 것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하나씩 붙이더니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방이 밝아지자 아까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B의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담임 선생님의 사진과 반에서 잘 나가는 아이의 사진. 가장 놀랐던 것은 그때 같이 있던 부원 중 한 명의 사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B에게 들키면 우린 된다 라는 생각으로 폐가에서 나와 서둘러 공원으로 향합니다. 돌아오던 중 그 방에 사진이 붙어있던 부원 아이는 뭐였던 거야 그거? 저주 같은 건가? 라며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아까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고 있는 걸까? 어째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거야? 담임하고 땡땡은 B한테 뭔가를 한 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중 제일 가는 이야기는 부원인 아이가 B에게 뭘 했는가가 궁금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원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걔랑은 얘기한 적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B와 그 아이는 반도 다른 데다 접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의식 같은 것의 대상이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회의를 했어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공원에 모여서 벤치에 앉아 떠드는데 무릎 뒤에 뭔가가 닿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져보고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이를 만지는 동안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종이는 봉투였습니다. 우리들은 뭐냐며 서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바람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종이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내어 보니 전날 밤 폐가에 붙여놓았던 부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 부분은 X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진을 보고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를 벤치 뒤에 붙여놓은 건 분명 B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미행당한 일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서로의 머리를 맴돌고 사진의 당사자인 그 아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원 중 하나가 이거 저주잖아 라고 하는 바람에 모두 그 방의 분위기로 봐선 가능성이 커. 어느 정도 레벨인 거야? 죽는 쪽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 당사자인 부원 아이보다 한층 더 청백한 얼굴로 B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사진의 부원 아이는 고열에 시달려 학교를 쉬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것인지 실제로 저주에 의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을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건강하게 다시 등교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성추행한 게 발각되어 해고를 당했고
잘 나가던 바나이는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다 체포되어 졸업을 하고 나서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의 부모님 얘기입니다만 B가 3학년 무렵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친척집에 살게 되어 B는 전학을 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날 이후 폐가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B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인지 우연인지는 모릅니다. 몇 년 후 중학교 때 부활동 멤버가 다시 모여 그 사진에 있었던 아이에게 그때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걔는 실은 나 B랑 복도에서 부딪힌 적이 있었어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라고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 아이는 B를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 몰랐어 라고 했는데 그때 B의 얼굴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B는 그것에 앙심을 품고 수수께끼의 저주의식을 행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저주라고 한다면 담임과 잘 나가던 바나이는 B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어째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들은 소문으로는 아버지는 가정폭력이 심했고 어머니는 그저 방관만 하는 바람에 B는 비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